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국제금융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제무역, 국제금융 이걸 합쳐서 국제경제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국가 간의 교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국제무역에서는 교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실물 생산물 시장에서의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여기서는 자본이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금융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물론 수출과 수입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출을 하게 되면 달러가 들어오죠. 수입을 하게 되면 달러가 나가게 되고 뭐 그런 내역들 살펴봅니다. 먼저 국제수지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이라 할 수 있는 환율.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떨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환율이란 어떤 개념이며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환율이 변함에 따라서 국가 간의 교역 조건과 무역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거기까지 보게 될 겁니다. 더 나가서 개방 거시 경제 모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개방 열렸다 해서 오픈 이코노미라고 얘기합니다. 오픈 매크로 이코노믹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는 환율 제도가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대부분 국가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변동 환율 제도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고정 환율 제도랑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요.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에서 어떤 정부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 분석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이러한 내용들 살펴볼 거라는 거 보시고 먼저 환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환율은요, 두 국가의 화폐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국가의 화폐 교환 비율이야.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있는 것처럼 1달러라는 상품을 구입한다고 할게요. 근데 우리나라 돈 1원짜리를 1000개 주게 되면 이게 교환 비율이 바로 환율이 되는 겁니다. 이 사과라고 생각하세요. 사과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1원짜리 1000개를 줘야 된다. 그거랑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사과 하나 사는데 1원짜리 1000개 줘야 된다. 그게 1000원이잖아. 사과 가격이 비싸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2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1원짜리 2000개를 줘야지 사과를 하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 환율 1달러라는 걸 하나 얻게 되는데 이젠 1000원이 아니라 이렇게 1원짜리 2000원에 해당하는 1원짜리 2000개를 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 사과 가격이 비싸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달러의 가치가 비싸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은 두 국가의 화폐의 교환 비율이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1원짜리 얼마를 줘야 되니? 1000개 줬어야 되는데 2000개 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비싸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환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환율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의 가치, 달러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환율이 상승한다?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달러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니까 옛날에 1달러짜리 물건을 구입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만 주면 되는데 이제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거야? 그치, 1달러짜리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돈 2000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된 외국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 비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환율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니? 환율도요, 달러에 여기 보시면
달러의 수량이고 달러의 가격이 환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달러에 대한 공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 이게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근데 저렇게 수요 공급 말고 기본적으로 환율이 결정되는 메커니즘 두 가지를 볼 거야. 하나는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거 PPP라는 표현을 써요. Purchasing Power Parit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밑에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매칭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햄버거가 있다라고 할게요. 햄버거가 있습니다. 맛있는 햄버거가 있어요. 만약에 햄버거가 미국에서는 4달러에 거래가 된다 할게. 그러면 햄버거 하나 주세요. 그럼 1달러짜리 몇 개를 줘야 되는 거야? 4개를 줘야 되는 거야. 4달러를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는 햄버거 가격이 만약에 4,000원이라고 할게. 4,000원. 그럼 햄버거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1원짜리 4,000개를 줘야지 햄버거 하나를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햄버거가 이게 중간에 링크 매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00원의 가치는 여기 나와 있는 4달러랑 가치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1,000원의 가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달러가 된다. 4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4,000원이야. 미국의 상품의 가격이 4달러야. 근데 지금 달러랑 원화의 비율이 다르잖아. 그걸 변환시켜주는 그 역할이 바로 환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국내 물가는 해외 물가에다가 환율을 곱해준 거 요게 바로 환율. 그러니까 요걸 4로 나눠주게 되면 1달러당 1,000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환율 교환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으로 살짝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 4,000원이잖아요. 아이고, 4,000원. 4,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4,000원. 근데 요게 지금 4달러잖아. 4달러. 이렇게. 그 환율이라는 것은 이걸 두 개 똑같이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달러로 나눠주고 그 다음 여기다가 1,000원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걸 곱해주면은 요거랑 같이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환율, 이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요. 우리가 환율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 이건 수출과 수입과 관련된 경상수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 평가설 해가지고요. 자본의 이동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게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나라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이 같지 않고 우리나라 금리가 더 비싸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국내 투자할까? 해외 투자할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 해볼게요. 그럼 미국에 투자하면 2% 이자율을 주는데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3% 준다 합시다. 그럼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나아? 당연히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끝.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자율이 높으면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미국의 이자율이 금리가 높게 되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미국이 막 금리를 올려. 그럼 우리가 금리를 왜 못하러 따라 올리냐? 따라 안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미국으로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달러에는 국적이 없어요. 그냥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쪽으로 휙 가버리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이 고려했을 때 같아지는
이게 사실 비슷한 거야. 구매력 평가서라고. 이거는 우리나라랑 이 햄버거를 사는데 미국에서 구입할 때 당연히 똑같은 가격이 아니면 조금 더 싼 데서 물건을 산다. 그 원리야. 일물일가의 법칙. 이것도 일물일가의 법칙을 자본시장에 적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 거기다가 환율 변화율 이렇게 같이 더해서 표현한 거. 이거랑 비슷하죠? 이 곱하기는 이제 더하기로 변화율로 나타낼 때 쓰게 되는 거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네, 이렇게 보시고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경제 하에서요. 우리가 거시경제 정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환율 제도와 관련된 것인데 고정환율 제도는 환율이 고정돼 있는 거고요. 변동환율 제도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고정환율 제도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외환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화와 달러 이렇게 있어요. 그 달러가 우리나라 원화에 비해서 많아지게 되면 달러의 가치인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요. 달러가 시소해지면 달러의 가격은 환율이잖아요. 그게 비싸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이 증가해서 수출의 증가로 자, 달러가 유입된다라고 할게요. 많이 들어왔어요. 자, 스마트폰 아니면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많이 해외에 수출을 했어. 오케이? 그럼 달러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달러가 많아져. 달러가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환율이 뭐라 그랬습니까? 달러의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 공급해도 돼. 공급이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 그럼 달러의 가치가 달러가 이렇게 유입돼. 그럼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의 가치인 환율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달러의 가치인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고정환율 제도는 환율이 움직이면 안 돼. 고정돼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외환시장에 달러가 많아지면 환율이 떨어진단 말이야. 유지시켜야지. 그럼 여기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화는 자꾸 비중이 줄어들고 달러가 많아지게 되면 달러를 흡수해야지. 달러를 흡수하고 자, 달러를 흡수하는 대신 뭘 줘야 돼? 원화를 여기다 공급을 합니다. 원화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가치인 환율이 하락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이거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에서는 환율의 하락을 억제해야 됩니다. 네,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풀어야 돼.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통화량을 화폐 공급을 증가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폐 공급을 증가시켜야지 이 환율을 다시 안정적으로 똑같이 유지시켜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 증가로 인해 가지고 달러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인플레가 발생할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볼게요. 만약에 반대로 달러가 자꾸 나간다고 할게요. 달러가 유출되면 우리가 외국에 물건을 많이 사던 아니면 앞에 본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달러가 자꾸 미국으로 간다라고 할게요. 그럼 달러가 유출되는 거잖아.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돼? 달러의 가격은 상승하려고 하는 압력이 발동하게 됩니다. 압력이 작동하게 되고
여러분 고정환율 제도에선 어떻게 됩니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을 유지시켜야 된다니까. 환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달러가 지금 훨씬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부족한 거잖아.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해야 돼? 달러를 공급해야 돼. 그러니까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가 흔히 뭐 IMF나 외환위기 이거 할 때 달러가 자꾸 빠져나가. 아, 대한민국 경제는 못 믿겠어. 좀 불안해. 이렇게 되면 달러가 나가려고 그러겠죠. 나가지 마. 우리나라 경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통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걸 안정화시키려면 야, 우리 걱정 마. 달러, 외환보유고 충분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 그래서 달러를 공급해야 돼. 달러를 공급하고 원화는 회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화를 회수하면 통화량이 감소하는 거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올 수 있고요. 이거 차차 많이 할 겁니다. 달러를 공급해야 되는데 달러가 이렇게 충분하게 많으면 별 걱정 없다니까. 만약에 달러를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달러가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돼? 부족하면.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IMF야, 너 달러 좀 빌려줄래? 이렇게. 그럼 이제 뭐 IMF가 이제 와가지고 달러 빌려줄게 하면서 이제 채권자가 야, 너네 이게 뭐야? 구조조정해? 하고 막 이렇게 막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 문제를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환율 제도는 뭐 그냥 약간 뭐 굳이 이럴 필요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달러가 많아져. 달러 가치 떨어져. 환율 하락. 달러가 나가. 환율 인상. 그러니까 변동환율 제도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달러의 수요 공급이 균형으로 항상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뭐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환율이 이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환율의 변동의 위험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 무역과 국제 투자 관련해 가지고 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우리 시험에선 조금 더 들어가서 각각의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어떨 때 더 효과가 크냐 이것까지 봐야 돼.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입문 시간에 하진 않고 근데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고재, 변통 암기하시면 돼요.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들어가시면 충분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거는 이제 기본 강의에서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약간 국제금융과 관련해 가지고요. 첫 번째는 환율이란 무엇이며 환율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그걸 살펴봤고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환율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달러가 유입되었을 때 어떻게 국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특히 고정환율 제도에서 환율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중앙은행의 노력,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네,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합격! 에듀윌